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과 저것이 뭘까? 많은 책들에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무아사상하고 연결해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제 모든 관계성을 이 자연계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이제 상호 의존성과 상관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과 저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에요.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특히 연기법에서 말하는 이것과 저것은 경전의 문맥상으로 쓰일 때는 외부의 객관적인 실제의 상관관계나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냐? 이것과 저것은 12연기의 각 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12연기의 각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기법을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의 연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물리적 객관 세계의, 물질 세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넌센스가 돼요. 불교학자나 부처님보다 오늘날의 물리학자나 화학자가 또 자연과학자들이 외부의 사물의 객관적인 존재 법칙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천의 만류력의 법칙이든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양자 물리학 이론이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은 부처님보다도 부분들이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다. 이제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부처님이 미리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상대성 이론도 알고 양자 물리학도 알았다 하고까지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 불교를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적으로 전혀 논리적 모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교가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불교와 관계없습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과학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과학을 마치 객관적인 진리를 입증해주는 어떤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거는 과학에 대한 무지와 과학에 대한 맹신일 뿐입니다. 과학은 분과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분과학문. 그리고 과학과 종교가 다른 점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과학은 대상에 대한 관찰의 결과에 대한 기술일 뿐이에요. 대상에 대한. 근데 불교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이 있어요. 물론 양자역학에 와서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불교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관찰 대상에게 관찰을 하는 관찰자의 행위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관찰 주체와 관찰 대상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니까 그게 마치 동양사상이나 불교의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교가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하고 같다는 둥 아니면은 양자물리학이 점점 불교의 인식론을 따라온다. 아니면은 불교가 최근에 최신 과학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생각에 넌센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는 뭐냐? 불교는 외부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해서 부처님 얘기하지를 않아요.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비유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불교를 흔히 무슨 공부라 그래요?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얘기할 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파악되는 대상의 뭐라 그러죠?
우리 인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마음 작용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객관 세계의 대상을 인식을 했는데 그 외부의 객관 세계의 그 법칙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외부의 대상을 본 것이 우리 인간 내면 세계의 인식의 능력과 작용이 합쳐져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인식된 것만을 우리 마음의 상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불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일체유심조는 마음으로 외부의 객관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외부의 대상세계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을 일체유심조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나쁜 사람 했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어서 보는 거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마음으로서 지어서 보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은 참 아름다워 했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자기가 짓는 거고 그 순간에 아 세상은 정말 일 같아 힘들어 그럼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뭐뭐하다 힘들다라고 자기가 짓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짓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건축가가 혹은 숙수쟁이가 돌을 따르듯이 목수가 뭘 만들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분명히 해야 불교에서 헷갈리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법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연기는 이것과 저것의 관계가 이걸 일단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안 헷갈립니다. 그럼 좀 어떤 분들은 이 불교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제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럼 불교가 뭐지? 신약인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초기 불교 경전에 어디를 봐더라도 제법의 상호관계를 연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관계는 초기 불교의 해설 주석에도 아비담마라고죠. 법에 대해서 상호의존이라는 말을 연자로 이제 한자로 번역하는데 한자야로 이거를 다르겠어요. 연기하고는 전혀 이제 단어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하고 연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연기는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라는 뜻이고요. 연은 상호의존합니다. 상호의존. 그래서 연기는 상호의존이 아닙니다. 일단 상호의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호의존으로 해석을 해요. 특히 일본의 학자들이 상호의존으로 연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일본 책을 번역하거나 짜집기 한 불교 기초 해설서를 보면은 이 연기를 상호의존이라고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상관성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때문에 오히려 불교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객관적 실제의 발생과 소멸, 이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 외부에 그것의 발생과 소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의 괴로움과 이것이 왜 생겨나고 마음의 괴로움이 왜 힘드는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외부 객관세계의 관계성, 이걸 외연기라고 합니다. 그걸 밝힌 것이 아니고 내부의 마음작용의 관계성, 이걸 내연기라고 합니다. 이걸 밝힌 것이 바로 시연기법이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전에 12연기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다 쓰라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0단계, 8단계, 9단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몇 개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5단계를 가지고 하든 10단계를 가지고 하든 12단계를 다 설명하든 결국 인간이 왜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가를 그 원인을 쭉 설명해 가는 과정으로서 12연기의 경로를 이렇게 희명하고 있고요. 결국은 맨 마지막 생로
병사 우비 고내라는 말이 뒤에 붙어요. 시기연기법을 설명할 때 항상 경전에. 그래서 노병사 우비 고내. 이것이 왜 생겼냐? 우비고내라는 말이 다 한마디로 고자에 다 포함돼요. 우는 근심이고, 비는 비탄할 때, 비, 있잖아요. 슬픔을 할 때. 고, 내자도 번뇌할 때가 내자니까. 왜 우비고내가 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면은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소멸하는 방법은 사성제하고 결부가 되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전연기라는 것은 이제 12연기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면 유깁이 있고, 유깁이 있으므로 속이 있고, 속이 있으므로 수가 있고, 수가 있으면 애가 있고, 애가 있으면 치가 있고, 치가 있으므로 유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게 유전연기예요. 뭐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연기의 고리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한멸연기라는 건 뭐냐면, 무명이 뭐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앞에 게 멸하면은, 유가 없으면, 유가 멸하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고. 근데 당장 이해되는 건 다른 거 잘 몰라도, 생이 없으면 노사가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바로 이해가 돼요. 요게 이제 한멸연기인데, 이 12연기의 각 지분은 밑에 부분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는 요 공식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바로 앞에 거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있을 때라고 이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에 생노사 다음에 우비고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고, 소멸하는 순서가 마찬가지로 없으면 뒤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생제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결국은 할 정도일 뿐이에요. 무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12개인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12연기에 나오는 요 용어들이 불교 교리의 가장 기본 용어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12개의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이해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상생활의 삶에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요런 면이 나한테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를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런 면이 있지 요게 와닿으면은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명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밟지 못함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자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아비데아도 마찬가지고요. 무지라는 뜻이에요. 무지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아는 게 부족한 거,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건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안다,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더라도 불교에서 한자로 지자로 번역을 하는 경우조차도 이거는 바른 알미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서 여실정행 실제로 실제와 같이 바른 행 할 때 정행 요거는 뭐냐 하면 바른 암 뒤에다가 왜 행자를 붙였냐 이때 행은 그냥 행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의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 두 개가 일치되지 않은 거는 바른 알미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와 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불교의 진리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사생제 전법인 12연기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른 알미인데 그건 이론이고 그 이론이 자기 삶의 수행을 통해서 실제 내 걸로 체득이 되는 것, 그걸 증득이라 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증험해서 획득된 그게 실천제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다른 알미예요. 그 머리로만 아는 거는 그래서 다른 깨달음이라 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만 아는 해랑이라 그러고, 이제 다른 견성이나 학철 대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는 이제 다른 알미 아니다. 그 체득을 통해서 증지된, 그러니까 증험해서 획득된 알만이 진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알미다, 알미라는 말은 특별한 수시가 없을 때는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무명에 대해서 이 사바안경하고 연기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항목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와요. 그럼 뭘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지 못하는 거, 안팎을 알지 못하는 거, 업을 알지 못하는 거, 과거를 알지 못하는 거, 불법승산부를 알지 못하는 거, 이제 고진멸도, 사생들을 알지 못하는 거, 성가부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유기초, 육교, 뭐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 그 맨 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위에 열거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발검이 없으면 이게 다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아직은 뭐예요?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탁 빠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알지 못하면은 무명이래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증라는 게 되게 많죠. 성가불선, 이제 죄가 되는 거하고 죄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다 무명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거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어두우면 그것이 무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살면은 이제 무명으로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명으로 사는 삶, 밝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아냐 생각하면은 끝이 없어요, 공부가. 근데 희한하게도 또 희망을 주는 게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걸 다 알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른 것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다른 거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말고, 어쩌면은 그래서 참선이나 vipassana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식보다는 화두를 하나만 주고 주고 나서 하나 그것만 한번 깨쳐봐라, 그걸 알면은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명의 의미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하나라도 모르면 아직 무명한 존재다, 무명중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은 이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고요. 행은 이제 마음에, 이것도 앞에서 몇 번 나왔어요.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뭔가 짓는 의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워진 기질이나 혹은 성향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또 책을 다른 자료를 익숙히 찾다가 보니까요, 음력과 이제 유식 불교에서는 아리아식에 보관된 업종자를 행위라고 이렇게 또 해설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어려워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행위라는 거는 뭐냐면요, 음력하고 요 위에 거 잘 보세요. 조건 지어진 정신적 기질 혹은 성향이라는 말하고 음력이나 업종자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잘 몰라요, 사실은. 전생이 있다 해도 어때요? 전생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대부분은. 뭐 전부.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부모로부터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지, 근데 그 유전적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성향이 있어요. 습관적인 경향성 같은 것,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버릇같이 나오는 것. 근데 분명히 거기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기질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업종자라는 말이에요. 음력이라는 거하고 이런 게 이제 행위라는 게 되는 거죠. 그 행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행은 어쩌면은
프랑스 사회학자 가운데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아비투스라는 말 용어를 써요. 그게 아비투스라는 말이 프랑스어로는 아비투스인데 영어로 하면 헤비트예요. 헤비트. 습관. 근데 그 습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하고 아비투스라는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질적 성향 같은 건데 그 기질이 뭔가 의도적으로 그쪽에 편향성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그게 게재된 기질적 성향 같은 것이 행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항상 생기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볼 때 내는 마음. 그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은, 그냥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설신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인식작용이에요. 감각작용과 그다음에 육식에 의해서 여기는 지각, 추리, 기억, 판단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의식작용 인식입니다. 의식이고 그 다음에 명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명색이라는 말이 어려운 이유가요. 대부분의 책에서 이 명색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은 이유가 이 초기 경전이나 아비달마 논서나 해설서에도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또 오해하기 쉽게 해놓은 게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은 흔히 오온에서 말하는 색 빼고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은 이제 그냥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명색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명색이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 남아루파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으로 흔히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명이라는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이름, 명칭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느낌, 수상사, 촉, 자기라는 마음은 이제 한자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명색에는 명예. 그럼 색은 또 뭐냐면은 색은 오온할 때도 색이 한번 나왔잖아요. 색이라는 것이 외부 세계의 물질,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외부 대상을 우리 감각기관이 인식을 할 때는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일단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눈으로 인식을 하지만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건 촉감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손으로 만져가지고 물건의 모양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촉각에 의해서도 색이 인식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색이 인식이 됐든지 간에 색은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파악된 상,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고 영상하게 맺힌 상, 그게 색이라 그랬어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정신도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외부 바깥 세계에 있는 물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힌 상이니까. 그런데 정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 상이 맺혔잖아요. 그것을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색은 명칭에 의해 지시되는 형태, 지수, 합풍, 4대와 4대에 의존한 물질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4대도 마찬가지예요. 태난 세파가 아니고 견습 난동의 성질을 지닌 것을 지수합풍이라고 그러는데 견습 난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견은 딱딱한 거, 지의 성질이에요. 한자라는 생각에 습은 물의 성질이 습기잖아요. 나는 따뜻할 난자. 그 다음에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견습 난동을 지수합풍의 성질이라고 봐요. 그럼 4대가 뭐냐? 지수합풍을 4대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지수합풍이라는 물질적 요소를 4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딱딱한 느낌으로 인식된 그 인식이 바로 지예요. 나에게 습기가 있다라고 인식된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그게 습이죠. 그게 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따뜻한 기운으로 인식된 따뜻한 기운, 그게 화예요. 밖에 있는 불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물이 아니고 밖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풍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느끼면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내 감촉의 촉각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이제 느껴지잖아요, 몸으로. 그 파악된 움직임, 그것이 풍이에요. 그게 4대예요. 그래서 이런 4대와 4대에 의존한 이 4대가 요런 성질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내한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인데 따뜻한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은 4대 가운데 뭐예요? 수화, 풍의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움직이니까,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뭔가 가루 같은 게 약간 습기가 있는 게 축축한 것이, 찐득찐득한 것이 뭔가 그런데 물질적으로 만져지면서 뭔가 흘러내려요. 그러면은 지수화풍의 성질이 그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대와 4대에 의존한 물질, 바깥에 있는 물질 현상이 아니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나에게 파악되는 것, 그게 색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거기 어떤 형태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고, 언어적 표현을, 그러니까 명리라고 했잖아요. 명칭. 그러니까 정신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뭐뭐에 대해서 말로 표현되는 그 작용, 그것이 정신이에요. 물질 현상은 그것을 통해 지시되는 형태나 혹은 대상인데, 지시되는 형태나 대상을 바깥의 것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것이 그 어떤 대상이 나에게 들어와서 파악된 것,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를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듯해요. 경우에 따라 명색은 식별하여 아는 작용으로서 의식을 발생시킨다고 기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지분인 식과 그 순서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냐면 명색에서 의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다. 12연기의 순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명색에서 식이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로 가보면은 뭐가 됩니까? 명 안에 수상행식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명 안에 수상행식이 포함되면은 뒤에 행원 앞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12연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12연기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다 해놓고 명은 오원에서 수상행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행이 여기도 있는데 식이 앞에 있는데, 그럼 이 행하고 오원에서 말하는 수상행식이 연기에서 말하는 수상행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 또. 명을 만약에 수상행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는 또 뭐까지 있어요? 수까지 있죠? 이게 아까 설명했을 때는 여기에는 수, 상, 사, 촉 이게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또 뒤에도 있네. 그러면은 뒤에 명색에 포함되는 수상, 사하고 요 뒤에 7번째 나오는 그 6번째는 촉수하고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색을 정신이다 물질이다 해놓고 명은 수상형식에 해당되고 뭐 수상사에 해당이 되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12연기의 지분이 그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돼서 12연기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이걸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자, 그래서 명색은 다시 이제 가운데로 와서 가운데 부분 보세요. 이 세 번째 지분과 순서가 역전돼서 발생해요. 그래서 명색과 식이 발생한 순서는 반드시 일방적이지 않으면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명과 식이 발생하는 순서가 꼭 명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정신이란 경험 세계를 초월한 정신적 실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신적으로 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물질 현상과 짝을 이루는 경험적 요인을 의미할 뿐이다. 한편 색이라는 것도 순전한 물리적 실체나 객관적 사물이 아니며 인식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따위의 실체, 정신적 실체가 아니며 아트만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색 역시 객관적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현실의 경험을 위해 전제되는 정신적 육체적 작용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 육체적 작용 능력. 자, 그래서 명색을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서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연기의 고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도대체가 오리무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정신 물질로 분열되어 있는 책들에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런지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정신 물질로 되어 있는 책은 아무리 봐도 강의를 들어도 불교가 자꾸 어렵게 되는 이유가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진행이 되니까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책을 보지 말라고 선사한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책 봐봐야 또 헷갈리기만 하고 아르마리만 되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하나라도 바로 깨달으면 앞에 그랬잖아요. 유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이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게 모르면 유명인데 거꾸로 얘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말아야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이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알아가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명색은 그 정도로 해놓고 하여튼 이게 정신 물질로 번역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데 참 이게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서양 철학에서도 언어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한다 이렇게 했는데 침묵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하면 점점 더 오해를 하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말을 할 수 없는 걸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면. 그런데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어쨌든 그러면은 경전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이게 명색과 식이 상호 의존한다라는 말이 아까 또 헷갈릴 거예요. 연기에 이것과 저것의 관계는 상호 의존이 아니라면서 왜 또 여기 상호 의존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쌍림다니까의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비구들이여 하고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얘기가 생겼다. 식이 있는 곳에 명색이 있다.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 무명행식 명색 이 순서가 맞아요. 12연기 순서대로. 그 밑에 이제 제가 일부러 굵게 진하게 하는 부분만 보세요. 명색이 있는 곳에 식이 있다.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이 말이 또 나오죠. 자, 요거는 뭐예요, 또?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식이 있는 것일까? 식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요.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합당 분명히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명색이 있는 곳에 식이 있다.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이거는, 그러면 식과 명색의 관계는 분명히 앞뒤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돼요. 명색이 식에 의존하기도 하고, 식이 명색에 의존하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비구들이요,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식은
명색으로 되돌아가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말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식이 무명행식 명색이거든요. 근데 식이 명색으로 되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뒤에는 이제까지 늙게 되거나 태어나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쇠락하게 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식이다.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식이 명색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하여 유깁이 있으며 유깁을 의지하여 촉이 있고 라고 이제 다시 순서대로 또 가요. 그 요거를 보면은 마치 12고개를 넘어가는데 넷째까지 갔다가 빠꾸로 뒤로 3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멸에 대해서도 그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 그때 나에게 단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예가 생겼다.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다.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한다. 그러고 비구들의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으면 식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예가 생겼다.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다.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그래서 또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이. 그리고 비구들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성취했다. 그러고 또 깨달았대요. 그것은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며 여기서부터 뒤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여기에 명색이 분명히 네 번째인데 명색이 여기 앞에 와요. 그리고 3으로 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식 3이죠. 세 번째 단계. 식이 소멸하면 네 번째 식 성명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며 여기가 다시 또 제대로 올라갑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래지 괴로움 오늘 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공식을 다시 보면은요, 순서를 무명행식으로 가다가 명색으로 갔다가 명색에서 다시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가 이게 경전이 잘못 기록이 된 걸까?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잘못 기록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색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명색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명이 어떤 뭐뭇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거다. 이름 붙이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한번 해봅시다. 명색을 한 단어로 따로 떼지 말고 명을 동명사로 해석을 해버리고 색을 뒤에 놓으면 색의 이름 붙이기 돼. 색의 이름 붙이기. 뭐뭐에 대하여 이름 붙이기. 이름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뭐뭐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작용이 그 작용이 뭐예요? 뭐뭐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작용이 우리 식별작용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죠. 식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식작용이 전제돼 동시에 작동하지 않고는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걸 컵이라고 이름 붙이자. 아니면 이걸 꽃이라고 부르자. 김순수 시인의 시가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죠.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다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몸짓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라고 누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꽃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된 꽃이 색이고요. 그리고 그 꽃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명이에요. 그게 명색이에요. 하나 합쳐져서. 여기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나의 장미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서 그대는 나의 장미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내가 그를 장미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서 나의 장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란 말은 바깥에서 내 감각작용에 의해서 인식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붙이는 행위, 그게 명색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식이 없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에 의존해서 명색이 있고 이건 이해가 될 법하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그럼 명색은 어디에, 그다음 식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식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자,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려면 저것이 뭐뭐다라고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뭇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인식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뭐뭐를 인식을 하려면, 저것이 뭐뭐다라고 인식을 하려면 뭐뭐라는 이름이 먼저 붙여져야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여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자, 저것이 여기 있어요. 이게 몸짓으로 있어요. 무엇이다. 무엇이다예요. 그러면 저것이 무엇이라고 여기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이게 이름. 뭐 저것에 대하여 이름 붙이는 거니까 저것에 대해서 이름 붙인 거에 요게 저것이 색인 거예요. 사실 명색이죠. 그리고 뭐뭐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것이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명색에 의존하여 식이 있게 되고 이런 명색이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저것에 대해서 저것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식별작용이 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색은 식에 의존하고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라는 역전현상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해야만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름 붙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동시인가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쉬워요. 상호의존이라는 말보다는 그게 동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인식작용과 이름 붙이기가 동시에 일어나요. 인식작용과 이름 붙이기가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래서 김춘수의 시를 다시 한번 보면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을 때 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꽃이 거기에 있고 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 붙이기와 꽃으로 인식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시작용, 동시인가입니다. 동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꽃이었는데 이제 보기 싫은 꽃이 시들면 갖다 내버릴 때는 쓰레기가 되잖아. 아, 저거는 버려야 될 쓰레기야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름 붙이는 게 동시에 사실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명색과 식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헷갈리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연기를 순차 발생으로만 볼 것이냐, 동시 발생으로 볼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서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인식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상륙자니까 보면 분명히 역전되는 명색과 식이 역전되는 걸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얘기예요. 이게 잘못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미학 이론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차하게 미학 이론이라 그런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유영준 선생이 썼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혹시 보셨어요? 그게 1, 2, 3, 4, 5, 6, 7 막 쭉 나왔잖아요. 몇 번이. 근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구경을 가죠. 관광지나 이제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데를 구경을 갔어요. 여러분이 가보면 안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내가 거기 가봐서 알아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안다인데, 근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신 분은 가보면 알까요? 왜 그 책을 보고 찾아갈까요? 모르고 지나쳤던 건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거기에 이런 전설이, 이런 역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가니까 유영준 선생이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문화유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천에 눌려 있는데. 그래서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아는 만큼 본다.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미학 이론에서도 이게 같이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하고 보고 안다라는 말을 명색하고 식이 역전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는 작용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본다라고 했을 때 본다라는 것도 인식작용이잖아요. 그 아는 것이 식이 전제가 됐을 때 이때는 식이 분별작용입니다. 아는 만큼 그 이름도 알 수가 있고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에 의존해서 명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니까 몰랐어요.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것은 보고 자기가 이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식과 명색의 관계가 이렇게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니까 역전되는 것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6입은 뭐냐? 6입도 또 오해를 많이 합니다. 6입은 흔히 안입이설신이라고만 얘기를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인 줄로 알아요. 감각기관인 줄로 아는데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근도 감각기관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근의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육입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육입인데 육입처라고 붙여서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없어요. 육입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육입. 근데 이제 12형 기승에 육입으로 끊는데 육입처. 그러면은 육입처는 뭐냐 하면은 안입이설신의에 의해서 안입이설신의가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외부의 대상이 되는 색성량 위쪽 곱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온다. 육입. 들어오는 자리, 들어와서 맺힌 자리, 들어온 자리. 그게 입처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이를 통해서 각각의 외부의 어떤 대상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맺힌 자리, 파악된 자리, 인식된 자리예요. 처라는 말은. 그래서 6입은 그러니까 색을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이해했던 방식으로 대상을 보고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맺혀서 그것을 어떤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자리, 마치 카메라 연사막과 같은 그 자리, 그것이 뇌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뭐 손가슴에 있는지 그건 아직 잘 몰라요. 그 자리를 이름하여 그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자리예요. 인식작용이. 여러분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자연과학을 공부한 뇌과학자들은 정신이, 마음작용이 뇌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연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고 물어보면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마음을 지칭할 때 가슴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가슴을 치잖아요. 머리를 안 치거든. 마음이랑 특히 감정하고 관련되는 마음은. 그런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쓰는 책에 이제 마음을 챙깁니다라는 책이 있던데요. 그게 자기도 초보 정신과 의사였을 때는 마음이 머리에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뇌를 분석하면은 마음도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들도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오랜 의사 생활을 하고 공부도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 정신과 의사가 보고가 있냐면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손 들고 한번 딱 해보시죠. 마음이 가슴에 있습니까? 그 정신과 의사는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온몸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가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육입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촉은 우리가 접촉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촉이 아니고요. 육입과 명색과 식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육병, 육식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는 그것을 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안입이설신의가 있고 색상문체법이 있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그거를 촉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접촉이 어디 다 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는 느낌인데 이 느낌은 육입, 명색, 식의 접촉 위에서 생기는 좋다 싫다의 작용이에요. 좋다 싫다. 좋다 싫다가 뭐냐 고수, 이게 괴롭다라는 게 괴로운 수, 그 느낌. 낙수는 즐거운 느낌. 불보불락수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저 그렇다. 라는 이 어쨌든 그런 감정이 느낌이 생기는 이 작용을 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N은 애착 혹은 가래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리고 이제 12연기의 고리에서도 항상 상대가 되는 반대말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래나 애착의 반대말은 증오도 돼요. 증오. 애증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이게 포함이 돼요. 증도.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는 것도 있고요. 미워하는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기도 맞아요. 애증이 같이 표리일체의 관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릇된 좋아함이 애착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래 애착.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애착, 탐. 이거 집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애착이고 탐욕이고 수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탐으로서의 애는 증과 표리일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걸 넘어서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말로 하지 않고 여기서는 탐욕으로서 애입니다. 그게 애착이 되고 증오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는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취하는 행위인데요. 여기에서는 취하고 같이 짝이 되는 낱말이 뭡니까? 취사 선택이라고 해요. 취사. 버리는 거. 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취사. 자기한테 좋은 거, 이익이 되는 거는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싫고, 손해가 되는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취사 선택이 여기 취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는 번뇌를 얘기해요. 번뇌.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욕심이 나고, 도움이 되는 거,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자기가 싫은 거는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그런 게 생겨요. 이건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번뇌가 되고. 근데 여기에 번뇌는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사치는 일단 견치, 개금치, 욕치, 아치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릇된 견해로 생기는 번뇌가 견치고요. 개금치는 그릇된 계율과 그릇된 금지조항에 들러부터 떠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이거의 개치나 개금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이런 게 많아요. 원리 원칙을 내세우면서 전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지키지도 않아야 되는 원칙을 고수하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릇된 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율도 법도 바꿔야 되고 폐지해도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굳이 거기에 얽매이는으로서 생기는 번뇌, 이런 게 개치, 개금치입니다. 그 다음에 욕치는 이제 욕계의 사물이라는 거니까 그냥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치는 이제 내가 색계나 무색계의 사물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욕계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욕망의 대상에 초점이 가 있는 번뇌고요. 아치라는 말은 욕망의 대상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는데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번뇌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것을 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아가 성취되지 않는 게 아치예요.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 그 다음에 유는 이제 있음인데요. 여기도 색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 가지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류라는 측면에서 3개를 말하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고, 유정은 이제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런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오혼의 합, 색수성 행식의 결합으로 생긴 우리의 우리 몸 전체, 오치원이죠. 그리고 번뇌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재, 현실에서 우리가 우비 고뇌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제 애증과 치사 선택, 이런 것들이 늘 남아있죠. 그런 삶이 지속되는 상태가 이게 유고요. 그 다음에 생은 각각의 중생이 각각의 몸의 종류로 한 번의 생을 넘어 합하에 태어나서는 음을 득하고, 음을 얻는다는 건 오온을 득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온을 얻고, 계를 득하고라는 말은
이제 개라는 말 앞에 나왔잖아요. 뭐뭐하고 자기하고 뭔가 구분되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도 구분이 되지만 이제 자기하고 남을 구분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고, 입처라는 말은 뭐예요? 육입처, 육외입처하고 육내입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처라는 말은 안입이설신의의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를 내가 얻는 거니까 몸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감각기관이 작동되는 생명력이죠. 이게 명근이 이제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육입처라든가 명근이 없으면 생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